강남. 마지막 조금 자기적인 목소리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여기 나온 문구 중에 너는 또 다른 나라는 그 표현 그게 약간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주로 그런 것들 조금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의 철학적 근거도 약간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남국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강남이 이 부이홀의 이 정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남의 미래와 관련해서, 비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품격 있는 강남 시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강남의 꿈의 완성이지 않을까, 또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실 오늘 민선 7기 얘기를 하시면서는 주로 하드웨어적 측면들을 많이 사실 부각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강의에서도 표현이 돼 있었지만, 그 영동대로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그런 강남의 변화하는 모습들이 하반기 부분에, 민서치 하반기 부분에 대부분 착수되고 막 변화해 나갈 거거든요. 공사들 같은 게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내용적 부분들이 정말 강남 사람들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하는 이 주체들, 사람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제가 좀 이렇게 그 진화 그림에 빗대어서 그림 그렸던 거 있죠. 한번 상기해보자 해서. 마을 공동체로 시작이 돼서 마을 공동체 크게 볼 때는 외형적으로 주민공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종의 시민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마을넷이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찻동 정책이 이제 또 도입돼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지 커뮤니티 케어로 우리 지역 사회의 기반들을 새롭게 재설계하고 구조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공감 토론으로 대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의 수평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걸 제도적으로 연결하고 권한과 연결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참여예산 같은 건데, 참여예산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된 자치와 협치라고 하는 두 목표를 향해서 연결하고 그것들을 이제 가다듬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중요한 자치 한 축이 될 것이고 참여 이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고 풍부해지는 시민 플랫폼들이 결국 이런 자치와 협치의 민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이제 참여예산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자치와 협치에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거. 공감 토론은 이제 자치로 또 연결될 거고, 찻동 여러 분야에서, 찻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민간이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협치하고 다 연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민선 7개 안에 이 자치와 협치의 기초가 좀 탄탄히 놓여야만이 강남 거버넌스의 꿈이라는 것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움직이는 민간 주체라고 할 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로 개편되면 주민자치회. 그 안에 다 포함되겠지만 직능단체들, 새로운 NPO들, 마을넷과 같은 네트워크 조직들, 자원봉사 모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협치, 지금 조례시안은 협치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보편적인 협치회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안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복지기관, 평생학습기관 단체, 문화활동단체, 경제활동단체, 특히 이제 경제활동 부분을 그동안 관성적으로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땐 특히 협치, 옛날에
이른바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그 지속가능 발전, 그게 어떻게 보면 협치 출발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도 보면 3주체를 얘기하거든요. 경제, 시민사회, 행정.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경제 쪽의 주체들을 잘 발굴하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을 좀 리뷰를 해봤던 거고요. 오늘 원래 얘기하려는 게 코로나의 이후의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사실 코로나에 대한 본격적인 제가 이후에 우리 사회 현상을 분석했다기보다는 아직도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봐야겠구나 이런 정도고, 그것이 근데 오늘 갑자기가 아니라 어떤 일관된 흐름성 속에서 이게 계기가 주어진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특히 협치와 관련된 새로운 우리 사회적 현상이랄까, 배경, 이런 부분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좀 나중에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문화 행사도 취소되고 대형 시설도 안 되고 우리 같은 이런 모임도 이거 쉽지 않고, 학교는 좀 뭐 부분적으로 개학하고 재택근무 이렇게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제 우리 일상들을 바꾸고 만남과 관계 맺는 방식들을 다 바꾸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연결,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새롭게 재촉할 건가? 그게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할 건가? 이런 것가 이제 우리한테 과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 요새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뭐 그런데, 이 그림은 지난번 우리 공모사업 참여한 분들한테 보여줬던 그림인데,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예술가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새로운 적응 방법이죠. 발코니 콘서트 뭐 이렇게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제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웨비나라는 얘기 요새 많이 들어보시죠? 이 웨비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웹 플러스 세미나. 요새 아주 웨비나가 홍수예요. 각종 여러 군데서 다 이 웨비나 하고 있거든요. 뭐 사회적 경제 쪽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뭐 청중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웹을 두고서 하면 동시 접속해갖고 막 의견 내고 뭐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 한국일보하고 그 거버넌스 센터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웨비나가 있어요. 8월 말에 그 지역분권, 이제 지역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코로나 이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그림을 인터넷에 찾았는데 재미나더라고요. 예. 뭐 그림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한 업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요새는 참 이 기업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업과 이 법인 사단법인이나 이런 뭐 NGO 이 구분이 좀 어려워지는 경계들이 꽤 많아지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데서 주최하는 뭐 그런 것에 포스터 비슷한 건데요.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에 대해서 문화일보에서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현상적인 면에서 많이 시사하는 점들이 있어요. 이걸 뭐 지금 다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 갑자기 커져버린 거죠. 지금 통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대응하면서. 그러니까 빅정부. 혹은 그것도 과거처럼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한 방법으로 다 추적해갖고 뭐 하고 이제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특성이 있더라.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안보라고 하면 대개 전쟁에 대한 그런 안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인간 안보라는 거죠. 이 전염병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지고 국가의 예산이나 정책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방향 전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뭐 지금 돈풀기 엄청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 지금 여당 안에서는 하잖아요. 이 기본소득제가 더 중요하냐, 보장, 사회보장을 더 강화해 주냐. 근데 둘 다가 보완적이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 자본주의 혹은 근대사회의 기초와 관련돼서 이제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이 자유라든가 평등 이런 측면들을 더 이제 관심 많고 했는데 실제적인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표현하면 재산과 자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산 없이 자유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든 거. 그래서 미국도 가만히 보면요. 미국이 왜 현대사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가? 걔들은 쉽게 말하면은 유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더 이상 막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하고 할 때 뭐 귀족도 아니고 뭐 그 속에서 새롭게 부르주아로 막 많이 성장해서 권력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럽으로부터 이주했는데 거긴 신천지잖아. 물론 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몰아내가지고 원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서양인 시각에서 보면 주인 없는 땅을 갖다가 국가가 딱 보장해주면서 여기까지 땅 쳐라. 그럼 네 거다. 재산을 딱 보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막 개척하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 독립된 자기 땅과 자기 생산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싹 트는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개인 주체들 간의 협약 이게 민주주의 기초라는 거지. 서양에서 얘기하는. 하여튼 뭐 좀 얘기가 흘렀는데 어쨌든 이 경제적인 문제의 자유적 기반을 만들지 않고는 근대의 완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뭐 땅을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그 한국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또 계기였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일제 시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한국 전쟁에서 남쪽이 그 이후에 남쪽이 발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 개혁이었어요. 북쪽에서 토지 개혁을 하고 뭐 그런 자극받아서 남쪽 토지 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북쪽에서 했던 토지 개혁은 결국은 나중은 국가, 공산당 거가 다 돼버린 거거든요. 자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남쪽은 오히려 굉장히 사실 토지 개혁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과거의 양반제도 이런 게 거의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그 잔재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게 미국식 그 경제를 받아들이고 미국식 뭐 여러 가지 문화 다 정치 받아들이면서 남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구적 그런 근대화에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오게 된 거예요. 얘기가 잠깐 흘렀는데 그래서 이 돈풀기 정책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여튼 그 자유나 평등이라고 하는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기 위한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런 문제를까지 같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다 각자 도생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좀 심화되는 경향이 당분간 이런 게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의 초기 대응을 비교적 잘하면서 일종의 애국심이라고 그럴까요? 자부심 같은 게 많이 높아지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신뢰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하고도 또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그 국경을 거의 허물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또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죠. 이른바 빅브라이어터 이 문제. 그리고 그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그 다음에 전체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 이런 문제는 우리 과제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자연의 역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통해서 또 지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겁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건 불과 몇만 년인데 말이에요. 인간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성하는 건데 이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정말 이 자성이 몇몇 선구자들이 자각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전체의 정책과 대중적인 자각으로 가지 않고는 정말 커다란 우리는 운명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세계가 역전할까 자국 우선주의와 연결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각자 이렇게 과거처럼 막 뭉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각각 떨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연결과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또 고민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당연히 탈도시화. 과연 이런 도시화 사업 삶의 방식이 전부냐? 인류 역사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친환경 라이프와 관련돼서 이런 거. 나머지들은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 없었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 뭐 국제사회, 뭐 그다음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트렌드를 이런 신문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또 현실성 속에서 뭔가 적용하거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이죠. 현대 사회가 일반적으로 이 고독한 사회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도 급속하게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는 한 가족에 뭐 저도만 해도 5남매거든요. 5남매가 그래도 나름대로 볼 때 관계나 이런 것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은 제 아들은 하나지만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건 뭐냐? 본질이 뭐냐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편화된 개인주의적 문화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좀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대권 이제 개인주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주의가 더 앞으로 더 보편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초하지 않고는 아무리 공동체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더 유리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이 보편적 환경으로 되는 개인주의적 문화에 맞춘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1인 가구 같은 거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노인 세대에 더 심각하고. 혼밥 문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식당에 가서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기코노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우리 구청에도 1층에 가면 제일 요새는 다른 것 때문에 붐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문 플랫폼 노동자들 뭐라 그러나 뭐 작가들 무슨 뭐 1인으로 이렇게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뭐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었거든요. 거기에 막 가서 신청받고 뭐. 그러니까 이 기기 이코노미가 일종의 그런 것과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다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형태는 예를 들면 배달 노동자들 이런 것들이죠. 과거처럼 무슨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 권익 이런 지금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코노미가 선진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개별화된 현대사회 라이프 스타일과 그에 동반한 사회적 의식과 문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앞으로 커질 거고 또 그게 잘못됐다고 청산해야 된다.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동안 이제 참여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왔고 근데 이게 자칫하면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막 꼰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강요처럼 생각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시 그런 건 아니냐? 또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아예 관심가 그 흘러간 옛 노래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까지 취급당할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예요. 개별화된 주체들이 훨씬 확장된 느슨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고립돼만지 않아요. 더 연결이 우리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한 150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훨씬 연결의 망들은 넓은데 그 밀도가 굉장히 느슨한 거죠. 그리고 지금 팔로워 수만 해도 저도 5,000명 막 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젊은 세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연결되고 있는 현대사의 특성에 비춰볼 때 어떻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연결을 하고 공동체를 할 건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올 때 그런 것들의 추세에 맞는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 측면에서 단순 복지 측면인데 우리 생활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 정부에서도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른바 베이비 부모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이거든요. 전후에 이제 막 얘기 났던. 제가 63년생이에요. 제가 마지막 베이비 세대인데 지금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에 55년생이 도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베이비 부모 세대인 63년생이 2038년도에 75세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65세가 이른바 노년기의 시작, 유엔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일하지 않고 이제 부양받아야 되는 그런 때고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건강이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65세부터 75세까지 혼자는 살 수 있어요. 근데 75세부터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세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부모 마지막 세대인 63년생이 75세에 도달하는 2038년이 가면 인구의 4분의 1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4분의 1이 이 연령대 위면 애는 있어야 될 거, 하나 정도는 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은 부양받아야 되고 두 사람이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가 되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그렇게 변했어요. 물론 과학적 생산력은 사실 그게 가능해 한데 이른바 분배로 표현되는 또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회 구조를 보면 그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는 복지 모델은 다 지금 망했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나오는 건데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는 되어 있느냐? 너무 취약하다면 특히 한국 사회는 유럽은 그나마 뭐 좀 해보려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비관적인 것을 우울증에 막 빠져드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 기반은 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좀 뭐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그림이 없어서 개인이나 공동체냐 이 문제거든요. 공동체 속의 개인 이런 문제인데 근데 역시 이제 아직은 개인이 강한 걸 주장하는 정도 그런 상징 같아서 이 그림을 넣긴 했는데 결국 개인은 뭐 고전적인 의미에서도 인간이라는 용어가 그렇지만 홀로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 성립 자체가 사회적인 거고 그래서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는 끊임없는 인류의 그 숙명적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어떤 운동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문제에 계속 천착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약간 이제 희망적인 것 이런 측면에서의 근거 이런 걸 좀 얘기하고 또 최근에 제가 리프킨 책도 좀 다시 보고 그러는데 이 제러미 리프킨이죠. 이 사람이 2004년도에 미국 사람인데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때 소유의 종말이지 원래 미국 원 제목은 쉽게 말하면 접속 시대예요.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다. 과거에는 재산, 아까 내가 그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재산, 미국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특히 그 현대 자본주의 정신과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한 데가 미국인 거거든요. 오히려 유럽보다. 그런 건데 이 사람 이제 미국을 소유 종말 쓰기 전에 2004년은 그거였다 참.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는 끝났다. 유러피언 드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썼던 책인데 그 미국적인 그 현대사, 그러니까 근대의 정신이 가장 체화되고 발현된 미국적 꿈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그 생산력주의, 물질 중심의 그런 것, 소유 중심의 이미 사회는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가면서 쓴 거고 그게 소유의 종말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자동차를 보세요. 이게 수명이 다 하기 전에 새로운 모델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젊은 세대들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어떤 좋은 차를, 어떤 비싼 차를 갖느냐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 빨리빨리 하는 거. 더 그런 게 휴대폰이죠.
바로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접속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소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미 시대가 변했고 물질적 기반이 다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최근에 쓴 2014년도에 쓴 책이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과학기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효용을 만들어내는 비용 자체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자본이 있어야지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그거를 소유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는 무한 공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거의 그 공유된 걸로 다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를 이루는, 경제를 이루는 구조와 기반이 다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는 쉽게 말하면 무료의 시대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공유 사회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서는 잘 아시니까 뭐 더 얘기를 안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4차 산업혁명을 3차와 구분 짓지 않고 3차의 연장으로, 리프킨 같은 경우에 연장으로 봐요. 그러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과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뭐 사물 인터넷이니 로봇이니 AI니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한 그 연결, 접속이 이제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제로로 되면서 세상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바뀌고 있어요. 경제를.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약간 제 얘기가 지루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음악을 간단하게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나오는 건지 한번 해보면, 혹시 그런 거 여러분 취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SF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이게 몇 년도인 줄 아세요? 68년, 아니 67년인가? 그래. 그 암스트롱이 달에 가기 전이었어요. 굉장한 선전지명과 훌륭한 그래서 이 SF의 고전이고, 여기 거를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 해갖고 최근에 것까지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줬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의 음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니체 철학이에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게 이 음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2001 오디세이 이 작품은 평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니체의 철학을 구현한 거다, 이렇게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최근에 니체 철학을 다시 조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죽은 때가 1900년이에요. 19세기 말. 그러니까 근대에서 쉽게 말하면 현대를 구분한다는, 현대로 넘어오는 철학적 베이스를 제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니체에 대해서 최근에 아마 재조명을 1960년대 이후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한테 뭐 니체 알려주기는 초인 철학이다, 무슨 뭐 권력의 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심지어 뭐 이른바 누구죠? 나치즘의 뭐 배경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년에 이제 정신병에 빠졌었고 그 여동생이 이제 부와 명예 그걸 위해서 팔아먹은 게 좀 있어요. 그걸 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왜곡을 해갖고 막 그쪽에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게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니체가 얘기했던 핵심적인 것이 위버맨시라는 건데요. 저게 독일어로 위버맨시가 영어로 하면 오버맨. 그걸 직역하면 초인이죠. 슈퍼맨.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니체가 얘기했던 위버맨시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잖아요. 이른바 신이라고 표현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바람직한 또 우리를 규정하는 거.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가면 동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고 그것을 모사한 현실이 있고 이렇게 플라톤을 얘기한 거군요.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인간은 해야 돼 이런 건데 이제 다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대지의 땅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진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현대 철학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근대에 들어와서조차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은 개신교로 새로 바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성, 뭐 진리, 이러면 칸트 철학 같은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가 인간이 바람직하로 살아야 되는 추구하는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인간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고 뭐 계몽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는 다 그 근거 기반하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제 그걸 다 무너뜨린 건데 그래서 니체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이 건강한 개인, 주권적인 개인, 주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끊임없이 긍정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신이 있고 그러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진리가 있으면 세상은 부족한 거,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긍정하라는 거. 있는 그대로. 이제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적 실존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실존이기 때문에 자기 긍정은 타인 긍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불적으로 잘났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자기가 성장하려면 타인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인이 성장.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뭐 하면 잘 싸우는 놈, 그놈이 내 스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 그런 얘기인데 나의 발전, 타인의 발전이고 사적 관심과 공적 관심은 다 연결되어 있고 진정한 적이야말로 진정한 덫이고 상대 존재에 대한 인정, 존재 전체에 대한 인정. 저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 사람 표현하는 이 사람은 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칸트처럼 쓴 사람이 아니라 막 자문인식으로 막 툭툭 시처럼 던지고 그랬거든요.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은. 저도 뒤늦게 니체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그러는데 물론 다 그렇게들 하셨는데 뒤늦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인과의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들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를 그게 이분법적으로 가지 말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보면 이 블랙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안에서 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사회구조 혹은 우리가 지역사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첫동으로 보면 첫동의 어떤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 또 주민자치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의 기반은 대체 뭘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어떤 원리와 어떤 사람들의 동기가 유발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블록체인 플랫폼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먼 미래도 아니고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우주정거장이잖아요. 우주정거장이 플랫폼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항성으로 가는 우주선들이 발사하고 다시 들어오고 접목하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플랫폼이고 끊임없이 개별 개체들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플랫폼이 원래 그런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미래적인 것들을 암시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을 좀 해봤는데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형 의사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원 사회의 모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이론가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 말 그대로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수직적인 게 아니죠. 수평적이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원 사회이죠. 누가 중심이 있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원성과 자율성들을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형성되는 질서가 퇴행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말하면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인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특별한 중심이 없이 분산되어 아래로부터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더 높은 복잡한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분석해요. 그래서 개별 행위자가 스스로의 학습과 성장을 통해 큰 사회 조직을 이루어 나간다. 개별 행위자의 각각의 능력보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네트워크 능력이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블록체인은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모델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뭡니까? 지금 4대 그 지금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기업들이 뭐죠? 인터넷 하면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이니 뭐 구글이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특성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옛날 삼성처럼 자기가 모든 원천 기술 갖다가 자회사 만들고 이게 아니라고요. 플랫폼을 제공하면 그 안에 다 들어와요, 이 개별자들이. 근데 와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에서 자기 복제도 하고 또 교류하면서 새로운 걸 또 창조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체가 되는 플랫폼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전체에 도움을 주면서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수평적이에요. 물론 지금 와서는 그거에 대한 비판도 또 있어요. 이제 또 독점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건 또 바꿔나가야겠지만 사회의 원리에 있어서도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요새 말하는 거버넌스 이런 것도 철학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과 연관된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업적이고 창발적이고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평판이 중요하고 가치를 평가를 해서 과거는 이 사람이 얼만큼 노동을 했느냐 혹은 얼만큼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져서 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게 근대사회의 원리였는데 이런 플랫폼적 사회에서는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이런 게 민주주의하고 또 소통하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유연하고 막 바뀌고 막.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최대화로 발전하면서 복잡한 문제들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자기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